발룡 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바탕으로 한 사상 음행 오행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동양 철학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적인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죠. 역동성이. 그래서 음과 양을 이제 시각적으로 측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상이 이제 되는 거죠. 음양이. 그래서 황제내경부터 이제마 동의수세병까지 그래서 체질학의 이제 기원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이전에 사코마토이드 카시노마토시스를 다루면서 동물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상의학을 처음 접하거나 동양학문에 문외한인 분들 위해서 사상의학의 기초 개념 일부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동양에서는 중국 문화의 뿌리한 동양학문에서는 하나의 모양을 다룰 때 셰이프, 즉 형이라고 하지 않고 형과 더불어서 형태란 말을 붙여서 형태라는 걸 한다. 형태는 셰이프와 캐릭터다. 모양이 있고 어떤 성질이 있죠. 예. 특성, 개인 특성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한다. 고체, 액체, 기체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형태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속의 한순간일 뿐이다. 그래서 항동관이죠. 우리 항상 변화한다, 움직인다. 예. 한의학의 특성이. 이러한 물질을 이루는 힘은 두 가지가, 하나는 진동 에너지고 하나는 만유 인력이다. 다이나믹 에너지, 동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트랙션 포스, 그래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이를 동양에서는 양주신 음성형이다. 양화기 음성형이죠. 즉 동양학은 양은 진동 에너지고 음은 만류력 같은 개념이다. 음은 콘스트랙션, 수축하고 난 뭘 움직일 수가 없고, 네거티브, 음이고, 게더링 앤 콘센트레이션, 모으고 그 다음에 응축을 하는 거죠. 이게 태음인이고 이건 소음인이죠. 예. 그리고 양은 이제 익스펜션, 퍼져나가고 무브업을 움직일 수 있고, 포지티브하고 스트레이트닝, 그러니까 곱게 뻗어나가는 거고, 스프레딩, 퍼져나가는 거죠. 예. 이게 태양 에너지고 이게 소양 에너지죠. 이렇게 음과 양 두 힘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형태가 존재한다. 형태와 성격과 개념. 동양 형태학에서 형태를 단순히 하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면서 하나는 형, 즉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태, 그 안에 담긴 성질과 상태, 그리고 이미지다. 셰이프는 비저블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형이란 건. 스트럭처럴 프레임, 데 디파인. 그래서 구조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브젝트, 물체가 피지컬 매니피스트, 자기가 이제 물리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도록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태란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죠. 예. 그래서 인비저블 다이렉션 오브 포스, 힘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방향성이다. 그래서 이제 인터널 에너지다. 내부적인 에너지다. 그 이네이트, 자신의 프로퍼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주게 된다. 예.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경계나 외면만을 본다고 생각한다. 그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형태란 것은 이미 그 안에 성질을 포함하고 있으면 물리적인 형상 자체가 내부의 상태와 성격을 드러냈다. 따라서 형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성질이 밖으로 표현된 결과다. 보이는 형상은 보이지 않는 작용의 흔적이며 내부의 질서가 외부로 드러난 것이다. 동양에서는 장상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장육부의 그런 기능 등을 밖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은 이제 눈에 계규하니까 간의 성질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의 성질은 코에서 본다든지 이런 게 있죠.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정지된 껍질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힘의 결과로 끊임없이 형성된 것이다. 이미지 속의 정육면체와 구를 보면 내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진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힘의 방향과 균형 상태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직선적이고 방향성이 뚜렷한 힘은 각진 구조를 만들고, 중심에서 균일하게 퍼진 힘은 둥근 구조를 만든다. 결국 형태란 유형이 아니라 작용이다. 형은 보이는 결과이며 태는 그것을 결과를 만드는 내부 성질이다. 따라서 우리는 형태를 볼 때 단순한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과 성질을 함께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폼과
포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같은 거죠. 예. 이러한 형태는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상과 오행이다. 사상은 정적인 폼, 즉 쉐이프를 의미하고 오행은 쉐이프 속에 숨어있는 내적인 힘, 에너지를 의미한다. 물질의 3태, 세 가지 형태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된다.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상태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의 한순간일 뿐이다. 물이 얼음되고 뭐 기체 수증기가 되고 이건 물은 똑같은 거죠. 이러한 물질이 이루는 힘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동 에너지고 하나는 만류 인력이다. 이는 동양에서는 양주신 음성형이라고 했다. 동양의 약은 진동 에너지고 음은 만류 인력과 같은 개념이다. 정적, 스태틱한 상태, 진동 에너지는 동적인 상태.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서 앉아있다가 떨어진 사과에 대한 원리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만류 인력이다. 두 물질 사이의 질량이 비례하고 거리의 반비례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원리는 동양체계에선 수리화를 하지 못했지만 음성적인 수렴하는 힘이 자연에 존재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래서 음성형, 음의 에너지를 형태를 만든다는 언어로 표현했다. 하나는 진동 에너지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분열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물질이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를 만든다. 고체는 내부 입자들이 강하게 결합되는 상태다. 인력이 우세해서 물질은 서로 끌어당겨지며 그 결과 형태는 단단하게 유지되고 유형이 안정적으로 고정된다. 액체는 그 중간 상태이다. 인력과 진동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한다. 그래서 형태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흐르며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한다. 기체는 진동 에너지가 우세한 상태다. 내부 입자들은 서로 멀어지며 바깥으로 퍼져나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공간 전체로 확산된다. 이 세 가지 상태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전환한다. 고체는 열과 에너지를 받으면 액체로 변하고 액체는 다시 기체로 변한다. 반대로 에너지 감소하면 기체는 액체는 고체로 응축된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형태는 보이지 않는 두 힘의 끊임없는 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하나는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다.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즉 진동 에너지다. 두 힘의 균형과 긴장 속에서 물질의 상태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형태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물질의 상태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내부에서 작용한 힘들의 균형이 드러난 결과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질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균형 상태에 따라서 그 모습과 성질이 결정된다. 이때 작용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안쪽에서 끌어당긴 인력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다. 먼저 인력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보다 강한 경우를 보자. 이때 물질은 내부로 강하게 응집되며 단단하고 고정된 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고체이다. 형태는 유지되고 구조는 경직된다. 다음으로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 인력과 외형적 힘이 서로 맞서면서 어느 한쪽도 우세하지 않다. 이때 물질은 형태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흩어지지 않는다. 흐르면서 변화하는 상태. 이것이 액체이다.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인력보다 강한 경우다. 내부 결속은 약해지고 물질은 경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이것이 기체이다. 형태는 사라지고 무한한 확장이 일어난다. 결국 물질은 이 두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거동한다. 어떤 상태를 가지는가는 물질의 본질이 아니라 그 순간 어떤 힘이 우세한가에 달렸다. 따라서 물질은 정해진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배적인 힘의 방향, 우세한 벡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한다. 이러한 서양에서 발견한 에너지와 만류인력이 바로 동양의 양주신 음성형이란 게 황제내경 철학이다. 음은 형태를 만든다. 형이란 것은 물을 의미하는 삼수변에서 비롯된다. 원래 이게 물로 봤나 보네. 이는 단순한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얼음이 가진 성질, 응고하고 고정하는 힘과 깊이 관련있다. 동양 고대 개념에서 물은 북방의 에너지며 이는 곧 음의 본질을 나타낸다. 음은 차갑고 수축하면서 흩어진 것을 모으고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는 힘이다. 형은 음은 형태를 형이라는 글자는 물을 의미한 삼수변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순히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얼음이 가진 성질, 응고하고 고정시키는 힘과 깊이 연결됐다. 고대의 개념에서
물은 북방 에너지며 음의 본질을 나타낸다. 음은 차갑고 수축하며 흩어진 것을 모으고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이러한 음의 작용은 물질 세계에서는 분자 간 인력으로 나타난다. 움직이고 있는 입자들을 서로 끌어당겨서 하나 구조 안에 묶어두고 밖으로 흩어지지 못하게 한다. 마치 물이 서로 만나면 달라붙어서 하나로 뭉치듯이 힘이 방향이 내부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 형태가 만들어진다. 즉 형이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 음이 내부에서 작용해서 입자들을 고정시키고 틀을 형성한 결과다. 이미지에서 보듯이 사방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물질을 압축하고 그 안에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 힘이 강할수록 형태는 더 뚜렷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결국 음은 단순한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형태를 만들어낸 적적인 작용이다. 형은 결과이고 음은 그것을 만드는 원인이다. 내경에서 양은 신을 주관한다고 했다. 신이란 것은 움직임은 있으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에너지다. 분명 어떤 방향성, 힘의 백타는 존재하지만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 신도 뭐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물질을 통해서만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다. 양화기 음성형이지 원래는. 태의음이 내경에서 양은 신을 주관한다고 표현한다. 신이란 것은 움직임이 있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에너지다. 분명 어떤 방향성 힘의 벡터는 존재하지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물질의 이동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신의 개념, 무형적인 음성적이지 않는 에너지의 기본을 동양학에서는 불이라고 했다. 물은 만나면 서로 응취한다. 두 물방울을 하나로 만다. 화합한다. 서로. 그러나 불은 퍼지면서 흩어진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께 불을 설명하는 이께를 화에 배속했다. 불처럼 흩어지는 거. 우리가 이별한다 할 때 리가 헤어질 리자죠. 때랄리. 불처럼 흩어져서 따로따로 멀리 가는 것을 의미한다. 태라는 글자는 마음이면 심을 바탕으로 이뤘다. 이 심이 바로 화이다. 인체 오장지를 화라고 표현한다. 태자에다가 이런 마음심자를 써놓은 이유는 이는 단순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의 작용, 정신과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낸다. 고대 개념에서 심은 곧 불과 연결되며 이런 양의 본질을 상징한다. 양은 뜨겁고 확장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힘이다. 이런 양의 작용은 진동과 에너지 형태로 나타난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려는 힘, 경계를 넘어서 확장하려는 힘이다. 양은 스스로 고정된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형태로 머무르지 않고 항상 움직이며 내부에서 외부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틀과 구조를 밀어내고 때로는 그것을 깨트리며 새로운 변화를 만든다. 이 이미지에서 보듯이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존재한다. 이 힘은 내부의 중심을 시작돼서 외부로 확장되며 구조를 긴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양은 보이지 않는 작용이며 형태를 넘어선 힘이다. 신은 그 작용의 표현이다. 따라서 양은 신을 주관하고 보이지 않는 정신과 움직임의 근원이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현상은 두 가지 근본적인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두 힘이 바로 음과 양이다. 먼저 음은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인력으로 작용하면서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면서 구조를 형성한다. 이 힘은 형태를 만든다. 성이란 개념은 단순히 성격이나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가 태어난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 구조를 의미한다. 심이란 건 하트 에너지고 생이란 건 버스고 이네이트 선천적인 캐릭터다. 성이란 건 오행 물질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오행을 나무, 불, 흙, 쇠, 물이라는 물질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건 본질이 아니다. 오행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힘의 방향성이다. 또한 순환을 의미한다. 힘을 표현함과 동시에 순환하면서 전체를 완성한다. 흐름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생명현상을 영위한다. 마치 시계의 태엽이 감겼다가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현상의 내면은 음양승강의 원리가 존재한다. 이 흐름이 끊기면 죽음이 온다. 사상에서 하는 사상은 주역에서 이른다. 그것은 태극에서 시작하면서 음악으로 일어나고 다시 사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다. 이런 주역의 원리를 이용해서 성리학자였던 동무 이재마 공께서 1837에서 1900년도죠. 성리학의 사상 개념과 황제의 내경, 영추 통천편에 나오는 오태인론을 결합해서 새로운 의학을 창시하였다. 주역에서는 사물을 분류하는 네 가지의 에너지를 응용해서 인체와 사물에 적용시키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체질의학을 성립했다. 사상이란 정태와 내부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오행이란 힘의 방향을 인체에 대비해서 사람을 페노타이핑, 형태의 방법으로 분류해서 의학에 적용한 것이 사상의학이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상의학의 베이스는
비단 인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동물, 광물까지도 인체 내에 전해지나 호르몬, 단백질까지도 사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한태용 원장님이 대단한 게 분류학을 잘한다는 건 식물이나 동물 처음으로 보는 뭐 동의보감에도 나오지 않는 것도 분류를 하시죠. 그리고 양력도 분류하는 것 좀 독특하죠. 사상에는 서로 다른 계절의 에너지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태양에는 봄에 해당된다. 소양에는 여름에 해당된다. 태음은 가을에 해당된다. 소음이는 겨울에 해당된다. 자연은 봄, 여름에는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물을 흡수하고 팽창한 양의 에너지가 작동한다. 그래서 물이 흡수된다. 생명 현상이 시작된다. 가을과 겨울은 에너지가 하강하면서 물이 빠져나간다. 탈수가 되고 수렴하는 음의 에너지가 작용한다. 안으로 응축시키면서 내부 수분을 뱉어낸다. 양인과 음이는 인체 내에서 이런 수분 대사 차이를 본다. 양인은 하이퍼볼레미, 그러니까 양이 많다는 거죠. 물이 많다는 거.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음이는 하이포, 적다는 거죠. 하이포볼레미간 볼륨이 적다는 거죠. 성향을 띈다. 민물고기는 나트륨을 뱉어내지 못한다. 소디움이죠. 서양학적으로는. 그래서 소금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항상 보면서 소디움 흡수가 높아서 칼륨 배출이 약한 체질이다. 양일의 생리 이와 같이 소디움을 어소옵션, 흡수하는 능력이 높고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포타슘이죠. 서양학으로는 약한 체질이다. 반면에 음이는 바닷물고기 같다. 바닷물고기는 소금물에 살지만 붙지 않는다. 항상 소디움을 배설하고 포타슘을 흡수하는 체질이다. 음인의 생리 이와 같다. 그래서 쉽게 인효가 되고 인효작용이 왕성해지면서 기운이 내려가는 거죠. 인효가. 탈수가 되는 체질이다. 이런 체질에 대한 자세한 얘기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크게 대강만 설명했다. 사상에는 기질을 오행상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태양은 트리 에너지, 목이죠. 목 에너지에서 지배를 받는다. Expanding and Rising Upward. 위로 확장되거나 이제 솟구쳐 오른다. 태양은 오행상 상승한 에너지, 직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지승이죠. 예. 곱게 뻗어. 그래서 나무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게 태양인이 폐대간소인데 고대 한약에서는 간을 목기 이 나무로 배속했죠. 근데 실제로는 작용하는 건 폐목이라고 해야 맞죠? 예. 목의 직선 상승 방향성, 나무가 길이 자람을 하는 것을 표현한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에는 직선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운기학적인 에너지가 태양에는 체격이나 심성, 병리를 만든다. 인체 상초인 폐국의 기능을 발달하고 인체 중하초인 간구 기능이 약한 사람이다. 숨을 길게 뿜어낼 수 있고 짧게 들여마시는 체질이다. 감각에 선 귀가 발달, 소리에 예민한 체질이다. 이청천시하는 에너지죠. 태양이. 목을 잘 드는 사슴처럼 목에 힘이 있지만 허리는 약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폐대간소라고 한다. 폐가 강해서 왕성한 폐후 활동을 가지고 있는 체질이다. 총알이 직선의 관을 지나서 갈 때 앞으로 직진한다. 약간 돌면서 강선을 따라 돌면서 이렇게 직진하죠. 옆으로 흩어지니 모았기 때문에 힘이 오르지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태양의 성질이다. 그래서 봄에 비유했다. 집중력이 강해서 마치 선이 늘어나듯이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이 뻗어나간 성질이다. 니코틴 성향이 발달한 체질이다. 그래서 니코틴 들어있는 담배가 태음인약이죠. 태양체 식물이기 때문에 태양이는 매우 인구수로 보면 희소하다. 0.1% 비례로 태어난다. 소양은 인체 내에서 중상초에 해당된다. 나뭇가지가 옆으로 벌어지면서 이게 벌어져 있죠. 흉곽이 벌어져 있죠. 가슴 쪽이. 예. 불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분열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특체이다. 화기로 표현된다. 눈이 밝고 활동제다. 그러나 산만하다. 중상초인 비국이 발달하고 활동적인 체질이다. 태양체가 사슴처럼 목이 긴 반면에 소형체는 사자 호랑이처럼 가슴이 발달하고 팔이 발달한다. 팔로 이렇게 치려고 하죠. 이런 이제 육식 동물은 고양이과 시각적으로 매우 예민하다. 바깥을 꾸미고 예술적인 성향이 발달한 체질이다. 행동이 민첩하고 눈치가 빠르다. 태양체는 장기적으로 오래 뛸 수 있는 반면에 소양체 힘 폭발적으로 쓰지만 힘이 오래 가지 못한다. 시타가 113km 뛰죠. 근데 오래 뛰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방 지구력에 따라 지치죠. 네. 사상적인 표현으로는 비대신소라고 한다. 가슴이 발달하고 엉덩이가 작은 편이다. 시각적인 세계에 민감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다. 몫이 세라고 했죠. 눈으로
세상을 본다. 세계를 본다. 내면을 보기보다는 위양을 보이는 세계, 바깥으로 보이는 행동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다. 뮤스칼린이니까 성향이 발달한 체질이다. 아세틸콜린 수용체인 거죠. 태음체는 가을의 원리를 타고난다. 가을은 수렴한 기운이다. 모든 것을 잘 수렴하고 거둔다. 바깥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안으로 감추고 오랫동안 간직한다. 에너지는 중하초가 발달하다. 중하초는 간국이라고 한다. 인체를 상하로 나면 폐는 상초, 비는 중상초, 간은 중하초, 신은 하초로 사상학에서 분류한데 이 중에서 중하초인 간국이 발달해서 허리가 발달한 반면에 목이 약한 체질이다. 코끼리는 한바처럼 고개를 숙이고 허리는 잘 편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오래 생각을 하지만 고개를 드는 힘, 숨을 뿜는 힘이 약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랜 고민을 하고 결단을 잘 못 내리는 체질이다. 그래서 처음 보는 새로운 일을 결정할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체질이죠. 이거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소양인의 세계나 귀로 듣는 태양의 세계에서는 어렵지만 코로 냄새 맡고 탐지하고 인간의 감정을 파악하는 힘이 있는 체질이다. 약간 비밀스러운 걸 알아내는 거죠. 도파민성. 도파민이 태음의 수치가 매우 높아서 감정이 많이 휩싸이고 감정이 동기가 되어야 행동하는 사람이다. 태양인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거다. 태음인은 감정적인 판단, 좋고 싫은 감정이 동기가 돼서 사물을 판단한다. 소음이. 소음이는 겨울의 원리를 탄다. 겨울은 마무리하고 저장하는 성질이다. 가을의 수렴이 다음 단계로 이를 응축하는 원리가 겨울이다. 가을 체질인 태음인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모아두는데 태음인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골라내서 간직하는 게 소음인의 성질이다. 갈무리하는 기운이죠. 내려가는 에너지가 발달해서 하초가 발달한다. 하초는 신국이라고 합니다. 신국은 체형에서는 엉덩이다. 태음인이 목이 약하고 허리가 발달하는 반면에 소음인은 가슴이 약하고 엉덩이가 발달한다. 캥거루로 여기 표현했죠. 미각 발달 효율 중심. 힘쓰는 것을 치료하고 오래 걷게 등하다. 쥐나 캥거루처럼 가슴이 작고 엉덩이가 발달한다. 가슴을 젓고 팔이 약해서 힘쓰는 것을 치료한다. 무거운 거 어깨에 부담이 되는 것을 치료한다. 무거운 물건 들고 다니는 싫어하죠. 저 같은 경우도 배낭에다 다 넣고 다니고. 또한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잘 감추고 비밀 끝까지 지키는 겨울의 뿌리와 같은 성질이 있다. 진취적이보다는 가족을 중시하고 자아 본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휴식과 명상을 좋아하고 생각을 항상 잘 다듬다. 일을 벌리기보다는 마무리를 잘한다. 남들과 협동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대신 다리가 발달해서 오래 걷는 것을 잘하는 체질이다. 생각을 빠르게 하고 태음인이 감정에 의존한 것보다는 감각에 의존한다. 느낌이 발달하고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체질이다. 예민해서 느낌으로 판단하지만 잘 틀리진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자신이 잘 판단한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좀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소음이죠. 태음인은 잘 모르겠으니까 좀 미루다가 나중에 판단하죠. 오랫동안 관찰한 다음에 역사적으로. 매우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느낌만으로도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가지 감각 중에서 미각이 발달하고 맛있는 것을 즐기면서 깊이 맛을 보는 체질이다. 자연의 리듬은 단순하다. 그것은 에너지와 중력, 밖으로 퍼지려는 힘과 안에 모이려는 힘이 시간 속에서 번갈아 우세해지는 과정이다. 이런 것은 운동은 음과 양의 순환이 있다. 시계가 태엽을 감았다고 불리듯이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중간점을 향해서 모이듯이 원심력과 구심력의 교대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순환이 되지 못하면 생명 현상은 끊어진다. 마치 스프링을 눌렀다가 튀어나오고 다시 누르고 튀어나오고 하는 순환을 계속하는 것이 음양순환의 법칙이며 이 과정에서 오행이라는 개별적인 국면이 등장한다. 파동의 양 극점은 하지며 파동의 음 극점은 동지다. 하지에서 동지까지 음의 힘이 작용하고 마치 시계가 태엽을 감듯이 동지에서 하지까지는 양의 힘이 작용한다. 시계가 태엽 풀리듯이 작동하듯이 이런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태극이다. 이런 음양승강의 원리를 가지고 인체 내의 여러 가지 대사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상의학이다. 인체 내의 호르몬, 전해질, 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 등이 모두 사상의학에서 에너지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차차 원고에서 다뤄보겠다. 우주적인 시계라고 했죠. 같은 질병이라고도 어떤 체질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과 진행 방식 그리고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것도 있지만 체질에 따라서 잘 걸리는 병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베체트병 태음만 걸린다든지 그런 거 있죠. 저도 이분 통해서 안 거는데 통계적 평균을 넘어서는 의학에 대해서 설명한다. 현대의학은 대부분 통계에 기반한다. 근거 중심이라고 하지만 통계 중심이고 결국은 이게 나한테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수많은 환자의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만들고 그 평균에 가장 잘 맞는 치료를 선택한다. 이 방식은 많은 사람의 효과를 보이지만 그 평균을 벗어난 환자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겪었네. 즉 표준 치료는 항상 누군가를 남겨두게 된다. 사상학은 이 평균을 넘어선다. 사상학은 사람 하나 통계값으로 보지 않는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양의 균형, 즉 고유한 에너지 구조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질병은 외부에 들어온 동일한 적이 아니라 그 사람 내부에서 균형이 깨진 결과로 본다. 따라서 치료는 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병이라도 어떤 체질은 열을 내려고 다른 체질은 오히려 따뜻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체질의학적인 접근이다. 표준의학이 하나의 답을 찾는다면 사상의학은 다른 답을 찾는다. 결국 진정한 치료란 평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통계를 넘어서는 의학 그리고 개인화된 치료 본질이다. 그리고 이런 사상의학은 현재 유전학 기반인 약물 유전학과 결합해서 페노타이핑과 제노타이핑, 제노타입은 제노라는 것은 이제 유전이란 뜻이죠. 결합하면 인류의학 전반의 훌륭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거로 본다. 내가 주장한 것은 사상이 완성된 의학은 아니지만 서구 세계에서 이제껏 전혀 관찰하고 보지 못했던 거시적인 세계, 화학적 중심의 미시적인 세계가 아닌 거시적인 관점과 체질의 차이에 대한 발견이 이런 거시적인 체계에 내서 그간 연구했던 서양의 그 미시적인 연구를 마치 인체 하나 부속품들을 끼워 맞추듯이 결합해서 인류의학을 완성할 초석이 되기로 한다. 유화 같은 아래도 같다. 우주 법칙은 하나이다. 거대한 세계에서 작용하는 원리는 작은 세계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